어서 오십시오. 윤경한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이 딴지를 걸고 있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를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게 미국이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언제까지 지금 미국에 발맞춰서만 살아야 되냐, 이런 거를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 올바른 경제관계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라는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미국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천조국이죠, 천조국. 네. 실제로 그랬어요. 미국이 과거에는 미국 경제가 정말 세계 경제에서는 절대적이었고, 일단은 미국 돈이 전 세계에서 그냥 유통이 됐잖아요. 기축통화라 그러죠. 그래서 이 미국은 쉽게 말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돈만 찍어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스위프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국제 은행들 간에 다른 나라하고 거래를 하려면 뭔가 거래하는 규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하고 미국 은행하고 돈을 주고받으려고 그래. 그럼 뭔가 규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쉽게 말해서 코드를 모아놓은 게 스위프트인데, 여기서 한국 은행들을 다 중단을 시켜버려요. 한국은행 코드를 다 삭제를 해버리면 한국은행은 다른 나라의 은행들하고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나 러시아 경제 제재 할래. 그럼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다 퇴출시켜버려요. 그럼 러시아 은행은 세계적으로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언제든지 고립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GDP도 압도적인 1위였고, 뭐 자원도 미국 땅덩어리가 워낙 넓잖아요. 네. 자원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진짜 축복받은 땅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뭐 기술력이라든지 생산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매력,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하고자 줄을 서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서 정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하면은 정말 세계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나라,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이제 엄청난 경제 부국이 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굳이 돈 벌 필요가 있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받아 먹어도 살면 정말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부자들 누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융 산업에 집중을 하고 제조업을 점점 이제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제조업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 좀 못 사는 나라에 다 넘겨버리자. 네. 그리고 우리는 투자만 해가지고 돈만 받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돈만 벌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월가 금융 산업만 엄청나게 팽창을 하고, 제조업은 점점 이제 무너집니다. 제조업은 점점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냐? 다른 나라에 완전히 이제 먹혀가지고, 미국 제조업 하면 옛날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최고로 쳐줬잖아요. 네. 요즘은 메이드 인 USA 별로 안 쳐줘요. 다 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그쵸. 베트남 뭐 다 이렇잖아요. 메이드 인 USA를 거의 이제 보기가 힘들 정도가 돼버렸고, 실제로 품질도 미국산 제품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국산이 훨씬 낫습니다. 품질 면에서 봐도 뭐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경제 규모 같은 것만 봐도 G7보다 브릭스의 경제 규모가 더 커요. 추월해 버렸죠. 그다음에 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국의 인구가 세계 절반 차지하고, 원유 생산량도 지금 전 세계의 한 44%를 차지한다 그래요. 뭐 이렇게 이제 미국을 제외한 서방 중심 G7을 제외한 나라들의 경제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미 추월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달러를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비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외환 보유고라고 하잖아요.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이 달러였어요. 다른 나라는 뭐 유로화나 이런 건 사실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 없다. 달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1년 통계로 보면 전 세계의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를 보니까 달러가 7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걸 다시 조사해 보니까 50%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도 굳이 달러만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이제 다양한 뭐 루블화나 엔화나 뭐 위안화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세계 무역 비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무역에서
미국이 압도적 1위였는데 2012년에 이게 중국한테 추월이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3일에 뉴욕타임스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쇠락해가는 제국.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상황 보니까 이게 대영 제국 망할 때랑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영국이 망해가지고 지금 이류 국가로 떨어져 버리듯 미국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아주 우려된다라는 기사가 이제 실릴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주의의 한계가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예전에는 부자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랑은 관계를 잘 지내야지만 우리 경제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옛말에 그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망했다 해도 여전히 GDP 세계 1위고 세계 경제 규모도 높고 뭐 주요 기술력도 다 가지고 있고 뭐 그러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걸 어떻게 푸냐면은 다른 나라를 더 쥐어짜는 방식으로 자기들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아무 나라나 가가지고 막 쥐어짜면 다 쥐어짜졌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다극화 시대가 열리면서 일단은 북중러가 쥐어짜지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막 중국 쥐어짜면 막 쭉쭉 나왔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미국 말 잘 듣는 나라를 쥐어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동맹국은 보호해주고 적대국을 쥐어짰는데, 동맹국한테 꼼꼼을 또 떨궈주고 네, 그쵸. 이랬는데, 근데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적국은 쥐어짜지 못하니까 동맹국을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가장 앞장에서 쥐어짜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보면은 미국에 돈 투자해라, 막 압박을 받고 관세 폭탄 맞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뭐 쿠팡 압력, 그 어제도 미셸 스틸 들어왔는데 쿠팡 문제를 가지고 압력을 넣을 것이다, 뭐 이건 예고하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문제, 지도 정보 반출 제한 문제, 뭐 디지털 규제 문제, 그다음 최근엔 또 무슨 강제 노동 했다 그래가지고 관세를 또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한국을 막 쥐어짜고 압박을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뭐 산업 기반이 전혀 없고 완전 못 살고 있고 미국은 한참 잘 나가고 있으니까 미국에 빌붙으면 미국한테 수탈을 당하더라도 또 콩고물 떨어진 게 있으니까 네. 좀 뜯기더라도 그냥 참고 우리도 먹을 것 좀 챙겨 먹자.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공해 산업 이런 것들이 막 한국으로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환경 문제 일으키는 산업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 당장 먹고 살 거 없으니까 경제를 위해서 좀 참고 저런 것도 도입해가지고 굴려보자 라고 해서 양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양적으로도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 그런 혜택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뜯기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다르다. 옛날에는 좀 참고 미국에 빌붙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도 사실 더 문제였던 거는, 그러니까 기업이 뜯기잖아요, 보통. 그럼 그렇죠. 기업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을 또 뜯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뜯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블 착취 구조예요. 더블 착취 구조. 미국이 뜯고 뜯긴 기업이 우리를 또 뜯고. 그래서 더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더독님이 쓰셨는데, 우리도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자주 없이 경제 없고 자주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데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참 좋겠는데 미국은 벌써 우리나라를 어떻게 뜯어 먹을 건지 계획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이게 7월 초에서 이제 7월 초에 2개의 보고서를 냈어요. 첫 번째 보고서는 미국 산업 기반은 전시 체제로 전환되었는가와 관련된 보고서였습니다.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개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전쟁도 일으켰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무기가 너무 빨리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무기 생산량, 무기 생산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미국 방위 산업이 과연 장기전을 감당할 만큼의 그런 군함, 탄약, 핵심 부품 이런 거 생산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한국은 조선소도 아주 발달돼 있고 제조업 능력이 아주 좋은데 한국의 이런 공급망을 미국의 전시 산업 기반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무기 방산 수출 상당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산을 아예 국가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무기를 팔아가지고 돈 버는 나라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이준석이 대선 때 얘기했던 병참기지와 자유세계 병참기지 뭐 이런 걸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무기 생산 기지를 막 늘려요. 시설들을 막 늘려가지고 무기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수출해서 그래도 뭐 욕은 좀 먹어도 돈은 버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생산 시설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월 28일에 글로벌 이코노믹스에서 보도한 게 있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전쟁 나면 우리 군은 멈춘다. 펜타곤 비밀 문서가 명시한 한국군 병참 징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 2026년에 나온 거 이걸 이제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가능하냐? 미국이 유사시에 한국 내 비축된 군수 물자, 전략 물자를 미군이 우선 사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국군이 아니라 네. 그건 물론이고. 무기 생산 시설까지 미군 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기 공장 막 무기 만들면 당연히 한국군이 우선 사용할 거 아니에요. 네. 미군이 야, 그 공장 일단 우리가 접수한다. 여기서 나오는 무기는 다 일단 우리가 먼저 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운영 주도권이 사실상 미국의 강제 동원 체계 안으로 편입됨을 의미하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쟁 지속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를 했는데 완전 죽서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협의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협의가 이건 진행되고 있다? 아니죠. 미국의 방위 전략에 그냥 그런 일방적인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방향이 미국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한테 요구해서 한국이 노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의 이 외교팀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외교부가 정말 바본 게 미국이 이런 의도로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요? 알면서도 맞춰준다면 진짜 매국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모른다고 모른다고 인정해 주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아니 그 정도 정보망이면 정말 문제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서 그 방위 산업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꿈과 이상일 뿐인 거지. 미국에서는 니네가 자주국방 해봐. 그래 난 응원해. 야 이런 거 막 생산해. 하지만 결국에는 그건 다 우리가 쓸 거야 라는 의도로 끌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양털깎기 같은 거예요. 경제도 그런 거잖아요. 막 경제 아까 이제 한국이 잘 사는 거 미국이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요. 막 잘 살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양털깎이처럼 다 깎아서 뜯어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크고 있네. 잘 쑥쑥 잘 크네라고 흐뭇하게 바라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과 관계가 끊기는 방향에서 자주적으로 잘 사는 거는 또 좋아하지 않는 그건 거죠. 절대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아주 위태롭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의도가 지금 첫 번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 두 번째 보고서도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출 국가인가 생태계 강국인가 인공지능 산업시대 한국의 선택. 이라는 내용으로 미국에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이 보고서는 아예 대놓고 이제 한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데 한국이 지금은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미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에 아예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 경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전지, 조선,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서 한국의 생산 능력을 미국 시장과 기술에 묶어버리고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같은 공공자금까지 미국에 전략 투자할 수 있도록 동원할 수 있도록 이게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의 산업권으로 확실히 이동을 해라. 지금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우리가 뭘 열심히 잘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우리가 돈 버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과 경제 관계가 밀접해질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저런 기술을 탐나는데 그럼 저거 어떻게 미국에 완전히 그냥 흡수해 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경제 협력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제 협력은 공존 공영 공리 아닙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경제 협력인데 그게 아니고 미국은 기본적인 속성이
속성이 제국주의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약탈하고 쟤네들을 수탈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공정 공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동맹국이랑 뭐 한미 동맹은 뭐 최고의 동맹이다, 막 강고한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인 게 가장 수탈의 1번 대상이 된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날 방법은 무엇인가? 네. 빠져나올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를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이경렬 전 앙골라 대사라고. 아,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요즘 이분이, 글을 진짜 열심히 읽고 네. 있습니다. 네, 이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통상 압박을 넘어 한국의 경제를 통으로 먹으려 하고 있다. 주체적인 경제 정책과 청사진의 실행이 기묘하다. 한중 관계 완전한 복원도 서둘러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시장이고 반도체와 석유화학과 기계 산업의 핵심 수요처다. AI와 로봇, 바이오, 녹색 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통상 관계를 한 차원 높여야 한다. 중국이 주도한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에도 참여할 일이다. 미국과 협력하되 중국, 인도, 브라질, 아세안과 중동으로 외교와 공급망을 넓혀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다자 무역 외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관계를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근데 지금 한국의 외교라는 거는 너무 일방적이죠. 그냥 99% 미국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외교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에 편향돼 있는 이런 관계를 좀 끊어내고 지금 다방면으로 관계들을 넓혀서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져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이 관계를 틀 수가 없어요. 자기들 한국하고 관계 틀어버리면 한국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막 아세안, 인도 이런 데로 넘어갈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틀지 못하고 우리한테 잘해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합당하고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들은 왜 그렇게 늘 미국에 종속적이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우리는 미국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관념이 되게 강합니다. 안 들으면 죽는다. 네, 그렇죠. 이런 공포에 질려 있는 거군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딱 당선됐을 때 처음 대선 시기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겠다. 미국에 뭐 사진 찍으러 안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미국에서 갑자기 한국 신용등급 낮춰야 되겠는데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국 막 주가 폭락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기문을 이 단장으로 해가지고 특사단을 보냅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말 잘 들을 테니까 제발 좀 자제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마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첫 이제 미국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이게 언론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원래 이제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네. 24시간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이제 국민묘지 참배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호원들이 억류가 돼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혼자 국민묘지를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경호원들이 왜 안 따라오지? 바로 뒤에 차로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차를 미국 경찰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10몇 분을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미국이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 언제든지 우리가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는 거야.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죠. 네.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미국에게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압박들, 실질적인 그 협박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잖아요. 뭐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라는 정신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미국한테 당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실패하겠죠. 그럼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되냐? 국힘당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완전히 미국에 납작 엎드리겠죠. 그러면 진짜 완전히 종속되는 식민지 국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정부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공의 비결은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야지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온다.
외교 부처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주 없이 경제 없다. 자주로 살 길 찾자. 이 구호를 높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되게 흥미로운 기사를 쓰셨는데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너무 잊고 지냈더라고요. 베네수엘라가 올해 네. 1월에 새해 초창기에 대통령이 잡혀가면 납치되어 가면서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반년이 흘렸어요.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말 이 상황이 믿겨지진 않지만 베네수엘라 상황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보도를 하셨죠? 네, 그 최근에 베네수엘라에 엄청 큰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지난달에 발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 막 수천 명이 사망을 하고 지금도 다 구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베네수엘라가 저 상황이 됐는데 미국은 뭐하냐? 미국 안 도와주냐?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 우리도 구호 물자 좀 보냈어라고 하는데 진짜 쥐꼬리만큼 보냈거든요. 저기 뭐 중국 이런 데서 훨씬 많이 보냈어요.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 미국은 베네수엘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게 있는데 지난 11일에 뉴욕타임스에서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마코 루비오가 어떻게 멀리서 베네수엘라를 조종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이 이제 실렸는데 사실상 지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이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 재정, 천연자원 배분 문제 정부를 사실상 장악을 하고 이런 걸 다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가 됐네요. 네, 식민지에 완전히 베네수엘라 일상적인 운영을 그냥 깊이 관여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임시 대통령이 로드리게스거든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케네스 로스라고 미국의 인권 단체 있어요. 휴먼 라이트 와치인가 여기 이제 사무처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엑스에다 뭐라고 썼냐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마코 루비오를 총독으로 앉히고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입을 통제하고 주요 외교 및 국내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했다. 민주주의는 먼 미래의 일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그 브래들리 심슨이라고 코네티컷 대학의 교수도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자기 엑스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1910년대 달러 외교 시대로 되돌아갔다. 당시 미국은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의 금융 시스템을 장악한 후 사실상 식민지처럼 통치했다. 이는 명백히 불법적이고 엄청나게 부패한 행위였다. 미주기구나 유엔은 왜 이를 규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베네수엘라 얘기예요. 미주기구나 유엔에서 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미국을 규탄하지 않냐? 이거 명백히 지금 베네수엘라를 점령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석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가 원래 석유로 먹고 살던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 1월 달에 침공을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9일에 행정명령을 내려요. 거기서 이제 그 행정명령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 국민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을 보호한다. 석유 판매 대금은 베네수엘라 소유이며 미국은 이를 임시 관리하는 것뿐. 그래서 이 석유 수출 통제를 미국이 직접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어느 나라에 얼마나 팔지를 미국이 직접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고 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을 미국이 받아요. 미국이 받아서 관리도 지금, 해주고. 네, 마코 루비오가 지난 6월에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티은행 계좌에 지금 그걸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그거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 회계법인이라고 KPMG라고 세계 뭐 3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래요. 거기에 감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 수익을 자기네들이 은행에 넣어놓고 그거를 민간 기업이 회계 감사를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요 지금? 이게 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야 지금 너네 그 돈 얼마나 들어왔고 어떻게 어디다 썼는지 그 보고해. 그러니까 아 네 보고할게요라고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진짜 완전히 막무가내네요. 네,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딱 48분 군사작전으로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가져왔다. 작전 비용의 28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쳐들어가서 석유 뺏어왔어라는 걸 대놓고 자랑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22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베네수엘라 정부로 넘어간 그 공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돈이 3억 달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억 달러가 이제 뭐냐면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팔아가지고 번 돈이 130억 달러래요. 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18조 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3억 달러만 베네수엘라한테 주고 나머지는 정체불명이라는 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국무부 관계자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대요.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3억 달러 준 게 아니라 30억 달러 준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30억 달러라고 해도 130억 달러에 비하면 완전 그 극소량인 거잖아요. 네. 그나마도 그 30억 달러 그럼 줬다는 증빙 서류를 내놔라라고 했을 때 공문서는 없다는 거예요. 네. 줬는지 안 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베네수엘라가 지금 못 살고 있는 이유는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두로 체포하는 대신 베네수엘라 제재 풀어줄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이제 잘 살게 될 거야. 베네수엘라 국민들 잘 살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석유 판매 대금 다 미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근 5년간 최저치였대요. 네. 5년 중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못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래놓고 지난 이제 6월달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유엔에서 그 추산을 해보니까 370억 달러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니까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미국에 너네 그 석유 판 돈 너네가 갖고 있지 않냐? 그것 좀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이거 피해 복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감감무소식이에요. 이 베네수엘라가 예전에 석유를 국유화했던 나라죠. 그렇죠. 네, 국유화하고 이제 그 석유 재벌들한테 뺏어와가지고 그거를 그 이익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베네수엘라처럼 망한다, 뭐 저렇게 포퓰리즘하다가 망한다, 막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극우 세력들은 그런 식으로 공격했죠.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이유가 그 석유 이익을 뿌려서가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뜯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국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반발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그 로드리게스가 배신 때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었죠 그때. 부통령이 네. 그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뒤에서는 협조했던 거잖아요. 사실상 협조했고 그 석유도 국유화했던 석유를 그 민영화 해버렸어요. 바로 법 바꿔가지고 민영화를 해서 이거 미국에 그냥 넘겨주려고 하는 사전 작업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배신할 수가 있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보면은 미국에서 군사적으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완전히 쑥대밭 만들겠다. 어떻게 할래? 너 나한테 협조할래? 안 할래?라고 하니까 이 무서워서. 베네수엘라 고위직들이 대부분 다 이제 협조를 한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거의 저항을 안 했잖아요. 이게 야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끌고 왔어. 우리 다 죽었다. 그냥 차라리 협조하자. 이렇게 된 걸로 보여요. 네, 한심하네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처지가 좀 나아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로 그냥 전락을 해버렸다. 근데 이게 딱 뭐랑 대비가 됩니까? 이란하고 대비가 되잖아요. 이란도 지도자들이 막 다 살해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 무서워. 항공모함 3척이나 끌고 왔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린 죽을 때까지 싸운다. 저항한다라고 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처지가 전혀 다른 처지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주 의식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 자기 힘을 믿고 국민들의 힘을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짜 나라가 이렇게 아작이 나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일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국가정보국이 출범을 새로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오늘. 이 출범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일단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국주의 부활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정보기관들을 다 분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국가 중앙 정보기관이 없이 뭐 경찰청 쪽에 정보기관 하나 있고 또 어디에 정보기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다시 중앙 정보기관을 만들자라고 해서 국가 정보기관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 출범을 하느냐?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31일. 7월 31일이잖아요. 731. 731 부대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억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가끔씩 이런 식으로 731을 띄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옛날에 고이즈민가 총리가 그 공군 자위대 방문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에 731번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731이라고 대문짝만 딱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731 비행기 탄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 항의하는 뭐 사설도 발표가 됐어요. 너네 이거 731 일부러 맞춰가지고 출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일본도 일베 놀이 하듯이 약간 숨겨진 코드 해가지고 이것들이 다 똑같아. 예. 미국도 똑같고 일본도 똑같고 하는 짓들이 다 똑같아 이것들이. 은근슬쩍 731을 딱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7월 31일마다 국가정보국 출범 기념식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왜 이걸 지금 만드느냐? 애초에 국가의 중앙 정보국을 두지 않았던 이유가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이걸 둔다는 건 다시 군국주의 부활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일본이 뭐 국가 정보국뿐만 아니라 군국주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본이 이지스함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29일에 있었던 일인데 태평양 해상에서 발사를 했고요. 지금 일본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400발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2025년에 계약을 했고 내년까지 해서 400발을 다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무기가 바닥이 나가지고 일본에 이거 수출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그 가야 되는 게 제대로 안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본이 이지스함에 장착을 해가지고 발사를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시험 발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지스함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발사하는 게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가 지금 북중로를 다 겨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중로로 이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북중로를 겨냥한 무기를 갖췄는데 장거리 무기를 갖췄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일본 하면은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전쟁해서도 안 되고 군대도 보유하면 안 되고 이런 평화헌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지스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미국이 이번에 이란 전쟁 일으킬 때도 그렇고 예전에 뭐 이라크 전쟁할 때도 그렇고 가장 먼저 발사하는 게 이지스함에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발사하는 게 전쟁을 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제 공격용이라는 거죠. 적들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다. 그런 거는 이제 요격 미사일로 발사하는 거고 토마호크가 그런 방어용이 아니거든요. 토마호크는 전적으로 공격용이고 선제 공격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왜 이지스함에 장착을 하냐? 일본이 지금 다른 나라 선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위험하네요. 아까 방송에서 다뤘지만 지금 군사분계선에서 미군이 자체적으로 무인기를 띄웠다가 지금 걸린 사건도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전쟁 시도들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으로 다시 살아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를 펼칠 것인가, 어떤 외교 정책을 둘 것인가, 자주의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